오프닝에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77세까지 장수했던 루이 14세가 죽을 때까지 팔팔하게 살았다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예, 예. 예,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요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나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루이 14세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풍이 일단 있었고요. 그다음에 치아 질환, 소화기 질환, 뭐 온갖 병에 다 걸려서 고생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몸 어디 하나하나가 멀쩡한 데가 없었던 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종합병원이죠. 네네. 예. 그 궁정 수석 의사가 있었잖아요. 이 의사가 1647년부터 1712년까지 루이 14세를 진찰하고 남긴 기록들이 전해지는데요. 이 건강일지라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 루이 14세가 천연두, 당뇨, 말라리아, 그리고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탈모가 또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임질, 피부염, 류머티즘, 통풍, 치통, 소화불량, 장염, 치루, 온갖 병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루이 14세가 음식과 패션만 프랑스를 앞당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질병에 대해서 치료 문화도 앞당긴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예, 그 특히 루이 14세가 충치로 고생을 해가지고 이빨을 많이 뽑았습니다. 윗니를 하나만 남겨놓고 뽑았는데 당시에는 이제 발치 기술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니까 그래서 입천장에 이제 구멍이 나게 되고 그래서 와인을 마시면 이게 코로 흘러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입으로 먹은 와인이 코로 나올 정도로 예, 입천장에 구멍이 났다는 얘기네요. 예, 루이 14세가 겪었던 그 많은 병 중에서 어떤 독특한 치료 사례도 있다고요? 예, 그 루이 14세가 치루 때문에 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왕실의 외과의한테 수술을 받기로 하는데 이 의사도 치루 수술이 처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을 수술하기 전에 치루 환자 75명을 모아놓고 임상 실험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예, 예. 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치루 수술에 실제로 쓰이는 뭐 진정제나 연고, 스포, 그다음에 찜질, 사혈 이런 것들을 직접 실험을 했고 또 이제 온천이 얼마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온천 2곳에 이 환자들을 보내서 관찰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론은 이 모든 방법이 백약이 무효하다라는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래서 루이 14세가 이 수술을 집도했던 집도의한테 어마어마한 금액의 토지를 하사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다 공평한 것 같아요. 신이 내린 권력을 많이 가진 것만큼 스트레스도 많을 것이고 몸에는 그러한 병이 생길 것이고 그 생각이 듭니다. 골골 80이라고 사실 이 사람은 77세 죽을 때까지 계속 루이 14세는 아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자, 결국 그러면 77세 마지막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루이 14세의 말년은 굉장히 비극적인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그 아들이었는데요. 그 그랑도팽 루이라는 이 왕세자가 천연두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1년 뒤에는 손자가 홍역으로 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손자도 천연두로 사망합니다. 자기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왕위 계승을 할 만한 이 적통이 둘째 증손자였던 루이 15세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이 15세가 루이 14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루이 15세가 왕위에 올랐던 것도 루이 14세와 마찬가지로 5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루이 14세, 루이 15세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결국은 그 아픔 속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보내고 자기 증손자를 왕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것도 5살짜리 자기 똑같은 그래서 루이 14세, 루이 15세가 명칭이 됐던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본다면 몸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큰 왕이 아니었을까 측은하기도 합니다. 자, 루이 14세는 죽은 후에도 평안하게 잠들지 못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예, 이 2010년에요. 프랑스 언론에서 재밌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그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19세기의 회화 작품들 가운데 일부가 프랑스 왕과 왕비의 신체가 녹아 있다. 이 회화 작품에 이런 보도를 그림 그리는 물감이 녹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프랑스의 미술 전문지 보자르라고 있습니다. 네네. 보자르가 예술계에 믿기 힘든 30대 불가사의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루이 14세의 심장이나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심장이 다 물감 재료로 사용됐다 이런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 왕족의 시신들을 전부 다 뭐 한국으로 치면 부관 참시하라, 전부 다 없애라는 명이 떨어졌는데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일부 화가들이 심장을 따로 갈아서 그림에 쓰이는 염료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걸 없애지 않고. 이 보자르의 보도에 따르면 이런 재료로 그려진 대표적인 작품으로 생마르탱과 마르탱 드웰링 등의 작품이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보도를 하는데요. 특히 대표작은 드웰링의 대표작 부엌 풍경,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엌 풍경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부관 참시, 그 죽은 사람의 묘를 파내서 그 사람의 시체를 다시 해하는 행위인데, 아우 정말 듣기만 해도 루이 14세 권력이 얼마나 무한하고 자기는 끝까지 다 권력이 있을 줄 알았지만 허하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모든 인간이 군림한 절대적인 군주로서의 루이 14세의 일생, 사실은 본인은 신으로 포장하려고 했고 마지막까지 화려하게 죽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한 루이 14세의 파란만장한 삶을 오늘 교수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자, 쿡방야사 음식도 거의 된 것 같은데요. 셰프님, 음식 다 됐습니까? 네, 드디어 이재범 셰프님이 만들어주신 프랑스식 양고기 스테이크, 프렌치 렉 스테이크라고 하죠.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근데 향이 너무 좋죠. 예, 이게 비주얼도 진짜 왕이 먹는 요리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향이 아스파라거스가 너무 좋고요. 예. 같이 있는 양고기 스테이크. 한번 드셔보시죠. 예. 고기가 튼실합니다. 예. 아. 어우. 이 양고기를 제가 그렇게 잘 못 먹는데 양고기 냄새가 안 나고 너무 맛있고요. 식감도 좋고. 아니 저는 양고기 굉장히 좋아해서 중국식 양고기 양갈비를 많이 먹는데요. 네. 이렇게 요리한 건 처음입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가 고기 기름하고 그렇죠. 잘 어울리는 거. 네. 루이 14세는 이런 거를 20개를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류가? 야, 참 아플만하다. 소고기 스테이크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식감이. 예, 잡내가 하나도 없고요. 그쵸. 그 마늘이랑 버터랑 백리향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가들이 사랑한 소울푸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본 쿡방야사. 오늘은 루이 14세의 삶을 함께했습니다. 임동현 교수님 어떠셨어요 오늘? 예, 저는 루이 14세의 삶을 보면 연민의 감정이 많이 드는데요. 평생 절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인생 자체가 그러한 목적을 위한 하나의 의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 삶이 되지 못했던 것 같고 또 죽기 직전에 마지막 참회의 유언을 남긴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도 절대 군주 루이 14세 때문에 우리가 프랑스 패션과 음식에 대해서 지금도 좋아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임동현 교수님, 이재범 셰프님께 감사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사와 쿡방의 맛있는 만남, 쿡방 야사였습니다.